야담 이야기. 두 딸은 과부의 이것을 보고 망측해라. 옛날에 한 늙은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 있는 게 소원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 세상으로 먼저 가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더니 아이를 낳았는데 놀랍게도 구렁이였습니다. 그런데 구렁이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미인지라 구렁이를 낳은 늙은 과부는 구렁이 자식을 찾아다니다가 뒤뜰에 있는 독에서 구렁이를 발견했습니다. 왜 여기 와서 있니? 라고 과부가 말하자 구렁이는 방으로 스르르 기어 들어왔습니다. 한편 그 옆집에는 한 대감이 사는데 그 대감에게는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감집에도 과부가 자식을 낳았다고 소문이 나서 어느 날 대감집 맏딸이 와서 할멈, 아이 낳았다는데 어디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기에 뒤뜰 독에 있다니까 열어보고는 아이고 머니나 구렁이를 낳았네 하고 호들갑을 떨며 갔습니다. 다음에 둘째 딸이 와서 할멈, 아이 낳았다더니 아이는 어디 있수? 라고 하기에 뒤뜰 독 안에 있다고 했더니 또 가서 열어보고는 놀라면서 아이고 망측해라 하고는 그만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이 아이 구경을 왔다고 하기에 뒤뜰에 가보라고 일러주었더니 가서 열어보고는 점잖기도 하다 라며 의외의 말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구렁이는 이 소리를 듣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나 옆집 막내딸한테 장가를 보내줘요 하고 졸라댔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펄쩍 뛰며 이 옆집은 대감집인데 어떻게 그 색시한테 장가를 가겠느냐? 라고 말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만약 그 색시한테 장가를 보내주지 않으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어머니 밑으로 도로 기어들어가겠어요. 라며 반협박식으로 말했습니다. 할 수 없이 어머니는 죽음을 각오하고 대감집 대문 앞에 서서 근심만 하다가 말도 못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또 집안에는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하고 대감집 대문 앞에서 근심스럽게 서 있으려니 대감이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할멈 무슨 근심이 있기에 매일 와서는 이렇게 서 있는고 하고 물었으나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인데 그렇게 어려워하는고? 어떤 말이라도 괜찮으니 말해보게나 라며 대감은 호통을 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렁이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말은 안 되겠지만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구렁인데 대개 아가씨들이 와서 보시고는 맏아가씨와 둘째 아가씨는 망측스럽다고 하며 갔는데 막내 아가씨는 점잖다 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놈이 글쎄 대감댁 막내 따님에게 장가를 보내달라고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불을 들고 어미 밑으로 도로 들어간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감은 깜짝 놀랬지만 한동안 생각을 하더니 딸들을 불러놓고 맏딸에게 너 옆집으로 시집 갈 테냐 라고 말하니 큰딸은 미쳤나며 펄쩍 뛰면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에게 물었더니 역시 둘째 딸도 펄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에게 물었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감은 재차 그 집으로 시집 갈 테냐고 물었으나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기로 하고 태기를 했습니다. 혼인날이 다가왔습니다. 구렁이는 어머니더러 문안 드릴 때 상 옆에 따뜻한 물을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혼인 전 문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렁이가 스스로 기어 나오더니 구멍에 들어가 한번 휘휘 둘러다니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씻은 듯이 훌륭한 선비가 되어 새로 지어 놓은 옷을 썩 입고는 문안을 드렸습니다. 첫날 밤 신랑이 색시 저고리 속 옷고름에 구렁이의 허물을 달아주면서 이것은 아무한테나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이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나와 헤어지게 될 것이오. 라고 몇 번씩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신랑이 밖으로 나가며 다시 한번 색시에게 부탁을 했다.
구렁이 허물은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마시오. 그리고 그 냄새를 내가 맡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색시의 언니들이 놀러와서 구렁이 허물 좀 보여달라고 갖은 짓을 다 하는 바람에 어찌할 수가 없어. 설마 자매들한테 보여주는 건 괜찮으려니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언니들은 이 구렁이 껍질을 가지고 나가 불을 살라 태워버렸습니다. 구렁이 껍질은 바지지하고 고약한 냄새를 내며 타버렸습니다. 그날 신랑이 돌아와서는 당신이 그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 냄새까지 맡게 했으니 당신은 나하고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비로 먹은 말을 타고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림을 받은 색시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남편을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만큼 가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구렁덩덩 시선비가 비로 먹은 말 타고 가는 거 봤어. 색시가 그렇게 물으니 그 사람은 이 밭을 다 매주면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밥을 다 매주고 나니 그 사람은 이 길로 쭉 가면 거기 빨래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만큼 가니 빨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렁덩덩 시선비가 비모 먹은 말 타고 가는 거 봤어. 하니 빨래를 흰 것은 검게 만들고 검은 빨래는 희게 만들면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색시가 그 빨래를 다 해주니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 길로 가면 요강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물어보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만큼 길을 가니 요강을 닦는 사람이 있어 또 물었습니다. 구렁덩덩 시선비가 말 타고 가는 거 봤어. 라고 말하니 이 사람은 색시를 보더니 그 요강을 다 닦아주면 가르쳐 준다 하였습니다. 색시는 어쩔 수 없이 요강을 은빛이 나도록 닦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강 뚜껑을 굴려주면서 이 뚜껑이 가는 대로만 쫓아가라고 하면서 물로 들어가면 물이라도 쫓아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뚜껑을 쫓아가니 뚜껑은 살아있는 듯이 떼굴떼굴 잘 굴러갔습니다. 길을 쓰고 쫓아가는데 한참 후에 큰 강이 앞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요강 뚜껑은 그 강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색시는 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뚜껑을 쫓아가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나왔습니다. 그 집으로 쫓아 들어가니 뒤뜰에 큰 회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밤인 모양인데 달빛이 비쳐 그림자가 땅에 비치니 개가 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개가 짖는다. 나가봐라. 하여 큰 첩이 나와 보더니 아무것도 없다며 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개가 멍멍 짖으니 작은 첩이 나와 보고는 도로 들어갔습니다. 개가 여전히 짖으니 이번에는 남편이 나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색시는 뛰어내려 남편의 어깨를 덥석 붙들며 여보, 어떻게 이곳에 와 있었어요? 라고 말하니 남편은 깜짝 놀래면서 아니,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색시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색시의 말을 모두 듣더니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색시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자 구렁덩덩 시선비는 내기를 해서 아내를 삼겠노라며 먼저 첩들에게는 질동이의 왕발 집신을 주고 이 색시에게는 노동이의 집신을 주고는 빙판길이 10리나 되는 곳에서 물을 한 동이 이고 오면 색시를 삼겠다고 하며 물을 떠오라고 보냈습니다. 첩들은 질동이의 왕발 집신을 신었기 때문에 잘 가지만 색시는 노동이의 집신을 신었기 때문에 잘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첩들은 서로 경쟁한다고 빨리 오다가 그만 넘어져서 둘 다 질동이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조심조심 걷는 색시는 기어이 물을 한 동이 이고 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다시 색시에게 호랑이 눈썹을 구해 오라고 했습니다. 색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떤 노인을 만나서 자기의 처지를 말하면서 걱정을 하니 이 노인은 처자를 보며 참 사연이 있는 색시라 생각하여 염려 말라고 하며 우리 아들이 호랑이인데 지금 사냥을 나가서 조금 있으면 올 것이니 여기 벽장에 숨어 있으시오. 라고 말하며 벽장 속에 색시를 숨겨 주었습니다.
얼마 후 호랑이가 들어왔는데 사람 냄새가 난다며 코를 킁킁대며 야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호통을 치면서 냄새는 무슨 사람 냄새냐? 나한테서 나는 냄새지. 얘야, 그나저나 내 눈에 뭐가 붙었다. 하며 호랑이의 눈썹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색시는 노인한테서 눈썹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첩들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에는 호랑이 발톱을 얻어오라 하여 또 나갔는데 색시는 그 전노인에게로 가서 또 사실 이야기를 해 호랑이 발톱을 얻어가지고 돌아왔는데 첩들은 그날도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시험을 끝낸 남편은 색시와 살기를 기약하고 학을 타고 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이 집에 학을 타고 오는 걸 보고 과부와 대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로 둘은 자식 낳고 잘 살았는데 대감의 맏딸과 둘째 딸은 혼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둘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남자만 만났다 하면 맏딸과 둘째 딸의 몸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는 거였습니다. 아마 뱀 가죽을 태운 죗값으로 선비가 벌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평생 혼인하지 못한 채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콩쥐팥쥐와 외국의 신데렐라랑 비슷한 내용이네요. 막내딸은 무슨 사연으로 구렁이와 혼인을 한 것도 보면 역시 옛날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방님, 갑자기 왜 그것이 부어오르는 거죠? 옛날 어느 마을에 활을 잘 쏘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영락없이 눈을 맞춰 떨군다 하는 이름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강원덕 오솔길을 걸어오는데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까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춘 사냥꾼은 이 소리 나는 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강역에 서 있는 높은 나무 위에서 까치 두 마리가 깍깍거리며 무엇인가 막 쪼아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바라보니 보기도 끔찍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까치 둥지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독을 들이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 그런 까닭이었군. 미물인 저 짐승들도 제 새끼를 구하려고 저렇게 아우성치는 게로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오른 사냥꾼은 괘씸한 구랭이 같으니라고 하고 재빠른 솜씨로 전통에서 화살 한 대를 뽑아내어 활시 위에다 메워들자 활등이 둥근 다령이 되도록 힘을 주어 당기었다가 내쏘았습니다. 화살은 하늘을 째는 듯한 쌩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가더니 곧바로 구렁이의 대갈통에가 꽂았습니다. 구렁이는 화살과 함께 흘러가는 강물에 철썩 떨어지더니 사품치는 물살에 휩싸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요란하던 까치들의 울음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시름 놓인 마음으로 활을 어깨에 걸치고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도 줄곧 생각하였습니다. 이 두 까치가 비록 철없는 짐승이긴 하지만 그처럼 흉악한 구렁이와 죽기내기로 맞서 싸울 수 있게 된 그 힘은 다름 아닌 제 새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렁이를 쏘아 죽인 이런 일이 있은 며칠 후에 사냥꾼네 집에는 뜻밖에도 불행이 닥쳐들었습니다. 그날 사냥꾼네 집에서는 민물고기를 사다가 생선국을 끓였는데 생선의 중간 토막을 뜬 국사발은 사냥꾼의 밥상에 놓였고 생선 대가리는 아들의 국사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의 아들은 어느 때나 물고기를 먹을 때면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수저로 뒤적이면서 뼈들에 생긴 모양을 깐깐히 캐어보고 나서야 먹곤 하였는데 이날에도 아버지가 상을 물릴 때까지 그냥 고기 대가리를 뒤적이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물고기 대가리에 활촉이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고기 대가리에 활촉이 있다는 아들의 외침에 아버지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아들의 젓가락 끝에서 그 활촉을 받아들고 등불 아래에 가서 이모저모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웬 참 신기한 일도 있지.
어떻게 되어 생각지도 않은 물고기 대가리에 내 활촉이 꽂혔을까? 라고 중얼거리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야. 오, 그렇지? 하고 며칠 전에 있은 일을 어슴풀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활촉은 다름 아닌 까치둥지로 올라가던 그 구렁이의 대가리에 박혔던 자기의 활촉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런즉 내가 방금 먹은 것은 생선국이 아니라 물고기로 환생한 구랭이국이었군. 이미 다 먹은 내야 할 수 없지만 아무도 그 국에다 손도 대지 말아야 하오. 라고 집안 식구들한테 타이르던 사냥꾼은 불시에 구역질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물이 나올 때까지 토하고 토했으나 구역질은 좀채 멋지않아 장밤을 계속 토하고 토했습니다. 이런 일로 하여 드러눕게 된 사냥꾼의 온몸은 차츰 부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사를 불러다 보이니 구렁이의 독이 이미 온몸에 다 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은 몸은 물이 차서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라 날이 갈수록 병자의 고통은 더 심해만 가는데 좋다 하는 약은 다 써봤지만 모두 헛일이었습니다. 백약을 쓰노라니 모셔온 의사인들 의사마다 하는 말이 더는 희망이 없다면서 도리지라는 형편이다 보니 병은 때가 지나 오늘 내일을 다투게 되는 위험한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묘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집 식구들은 이제 더는 환자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요행도 바랄 수 없게 된 딱한 처지였습니다. 미리 상수감까지 다 마련해 놓고 다만 운명하는 시간을 기다리던 그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사랑채 문 밖에 갑자기 까치 두 마리가 울어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로부터 아침에 울면 그날 기쁜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딱한 환자가 있는 이 집 처지에서는 오히려 불길한 징조라고만 생각되어 마치나 까마귀를 쫓기라도 하듯이 후여, 후여 하고 까치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까치 둘은 달아나기는커녕 되려 사랑채의 문어귀에 들어와 그냥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는 괴로운 가운데도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맥없는 팔을 쳐들어 제지하며 겨우 말했습니다. 저 철없는 짐승일지라도 아마 까닭이 있어서 저럴 것이니 쫓지 말고 창문을 열어놓소. 이리하여 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환자의 소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쌍미다 지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문 밖에서 울어대던 까치 둘은 일시에 날개를 퍼덕이면서 환자한테로 쓸어들더니 저마다 그 부리로 환자의 퉁퉁 부어난 온몸을 어데라 없이 쪼아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뜻밖의 봉변에 깜짝 놀란 방 안의 사람들은 환자를 염려하여 까치를 몰아내려고 하는데 참 이상도 하게 환자는 되려 아파하기는커녕 쪼아놓은 자리마다 툭툭 터지며 동물이 흘러나와 시원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까치 둘이 저마다가 그 부리로 쪼아대니 환자의 일시는 그만 상처투성이로 되었고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동물의 요자리는 질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는 고통이 덜리는지 신음소리도 없어지고 차츰 온몸의 부은 기운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신도 차츰 맑아지고 눈전기도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쪼았던지 까치 둘은 기진맥진하여 나 문 밖으로 비칠거리며 나가더니만 동물을 토하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까치들은 환자의 동물에 중독되어 다 죽고 만 것입니다. 환자 한 사람은 죽음의 고비에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으나 까치 둘은 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이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까치들의 구원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소생하게 된 사냥꾼은 새끼까치를 위하는 어미까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화살에 맞아 죽은 구렁이는 그처럼 원수를 갚기 위해 죽은 다음에도 물고기로 다시 환생하여서까지 자기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와는 반대로 어미까치의 사랑은 제 새끼를 죽음의 위험에서 구해준 사냥꾼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나의 생명도 아닌 까치 둘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으로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 그것입니다. 병을 털고 일어난 사냥꾼은 참 저 까치들이야말로 철없는 짐승이기는 하지만 사람에 못지않은 영물이로다 하고 감탄하면서
죽은 까치 둘을 모아 매장해 준 다음 전통에서 화살 한 대를 뽑아내요. 까치의 무덤 앞에 꽂아놓고 어미까치 사랑을 후손들에게까지 두고두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한낱 미물인 까치지만 이렇게 보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저라도 저렇게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